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편부터는 조경사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조경사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조경의 역사를 말합니다. 조경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서 조경사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되는데요. 조경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조경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각 나라, 각 시대별 조경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그 나라의 지형지세를 비롯해서 기후 조건이라든가 정치 체제라든가 그 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온갖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떤 특징적인 조경 양식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조경 양식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에는 왜 이런 조경 양식들이 발달을 해왔는지, 또 동시대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프랑스 정원과 영국 정원과 이태리 정원은 왜 서로 다르게 발전되어 왔는지, 또 반대로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이 얼굴도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 동양적원이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중국 정원과 한국 정원과 일본 정원도 또한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바탕에 깔려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경 설계를 한다든지 시공을 한다든지 조경 관리 작업을 할 때 그 바탕에서 배워왔던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경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의 보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편에서 각 나라의 조경 양식이 어떻게 다르고 또 왜 다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태익의 조경 수업 5번째, 정원이란 무엇인가, 이 편을 한 번 더 참고로 보시고 조경사 공부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화마 문명 하는 것이 그들인데요. 이 고대 문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큰 강을 끼고 있는 평야지대에 발달했다는 것. 그래서 고대인들이 수렵과 채취의 야만 생활을 하다가 큰 강 주변의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음으로써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도구의 발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듬살이를 위한 어떤 규율, 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비로소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정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역사학자들은 또 다른 이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농사 짓는 농경 생활이 아니면 찾을 수 없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라는 것이죠. 수렵 채취를 하던 사람들에게 있어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키토타이 문명은 기마민족들이죠. 수렵 채취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놀랍도록 정교한 금속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론은 존재하지만 정원에 관해서 국한시켜서 보자면 정원의 발달은 농경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렵 채취의 야만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맨날 떠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다가 자기 자신의 파라다이스를 꾸며놓고 감상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원에 관한 하는 농사짓기, 정착생활,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여 사는 모둠살이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주거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 주거가 안정되면서 정원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는 것도 지난 편에 정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4000년경에 아주 번성했던 문명이고, 수메르인들이 만든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 말에서, 고대 그리스 말에서 메소라고 하면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라고 하고, 포타미아는 포타미노스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강을 뜻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두 강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두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아주 길게 늘어뜨져 있는 강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니까,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 건조기후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연간 강수량도 200m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척박한 조건이지만, 그러나 유독히도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서 만나는 저 아래쪽에는 비옥한 토양이 퇴적되어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일찍이 수메르인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문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그 흔적들로서는 다양한 도시국가들, 바빌론, 성경책에 나오는 바빌론이라든지 우럭, 수사, 니네베, 바그다드, 아슈르, 모술, 하투사, 이런 그 고대 유적들이 이 두 강을 사이에 두고서 번성했던 도시국가들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건축 재료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산이 없으니까 바위나 돌 같은 걸 구할 수도 없고, 또 나무가 없으니 목재를 구하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한한 것이 뭔가 하면 지천에 널려있는 모래와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벽돌은 뭐 오늘도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발명품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그 벽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축 구조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발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치와 볼트 구조입니다. 이 아치와 볼트 구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선 집 지을 땅을 평평하게 정지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기초를 파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다가 볼을 올려놓죠. 그래서 보 위에는 다시 지붕을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견고한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건축물들은 단순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뭔고 하니 장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이런 방법으로는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벌리게 되면 보에 미치는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보와 천정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대개 이제 고대 건축물에서는 이런 장대 건축물은 신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게 이제 어마무지하게 크게 지어놓고서는 권위를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날 남아있는 그리스 유적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에다가 내부 기둥을 이렇게 촘촘히 세우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었죠.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기둥이 이렇게 촘촘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 실내 체육관을 찾게 되는데, 실내 체육관에서 농구, 야구, 배구, 뭐 배드민턴, 수영장 이런 걸 지으려면 건물 내부에 이렇게 촘촘히 기둥이 박혀져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바로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치와 볼트 구조의 발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치라고 하면 반원형 모양, 무지개 꼴을 갖다 우리가 아치라고 부르죠. 근데 아치가 이렇게 이제 연속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아케이드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통 구조 있죠. 반원형 원통 구조. 이것을 아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아케이드는 오늘날 이제 상가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중세 때 중세 시장의 번성을 위해서 중세 때의 그 상인 조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그 국리 끝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붕을 덮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축적으로는 아케이드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은 그냥 상가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치 구조를 발달시켜서 전체를 반구 공 모양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치 구조를 네 기퉁이마다 이렇게 그 조립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는 크로스 볼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치가 발달하면 볼트가 되고, 볼트가 발달하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아치가 길게 연속되면 아케이드 구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내부 기둥을 세우지 않고서도 장대 건축물을 짓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인류에게 선사한 아주 놀랍도록 획기적인 기술이 바로 이런 건축 구조 문제의 해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경관련 유적으로 우선 지구라트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에 건설됐던 수많은 도시국가들, 이 도시국가들에는 그 도시국가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었거든요. 그 수호신을 모시기 위한 신전을 두었던 곳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물론 산이 없으니까 일일이 흑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엄청 큰 높은 웅장한 이 인공동산을 쌓았고, 인공동산의 그 꼭대기 위에 신전을 두고 그 주변에 인공적으로 숲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운데 중앙계단, 이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원까지가 일직선 축이고, 그 일직선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좌우대칭 배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라트를 구약 성서에서는 바벨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성했던 바빌론 시절에 바빌론에 끌려가 가지고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거를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엄청나게 앞서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와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바빌론에 끌려간 채 거기서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들을 일일이 기록에 담았던 것이 구약 성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기술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들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는데, 이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 사진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담 후세인 시절에 찬란했던 그 바빌론 시대 때 영화를 재현하기 위해서 지구라트를 복원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한 상상도를 보시면 바빌론 강가에 높은 성벽을 쌓고 도시국가가 건설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도시국가의 그 중심에는 아마 왕궁이 되겠죠. 왕궁으로 지어진 벽돌 건물들이 있고, 그 중심에 지구라트가 놓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미스트리, 공중정원입니다.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투스가 지중해 연안에 어마무지한 건축물들을 둘러보고서 기록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도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구조물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모두 7개를 손꼽은 것이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파로스의 등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행인 가든이라고 불리는 이 공중정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헤로도투스는 분명히 가서 보고 자기가 본 것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실존했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아마도 추장 알리 언덕이라고 부르는 텔 암란 이븐 알리 근처에 조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든 동기가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신바빌로니아 시대 때 네부갓네자르 2세라고 하는 절대 군주가 정략적인 결혼을 위해서 산악국가 출신인 메디아에서 아미티스라고 부르는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티스가 산악국가에서 자라다가 결혼을 해서 이 허허벌판인 사막에 생활을 하다 보니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산악국가니까요. 산악국가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 사계절 변화가 있고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새가 지저귀는 이런 자연이 풍만한 곳에서 살던 사람이 1년 사시사철 변화가 없고 모래바람만 휘날리는 이곳에 시집을 왔으니 우울증, 향수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울고 질질 짜는 이 그 왕비를 위해서 네부갓네자르 2세가 큰 결심을 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산을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그 지구라트를 조성할 때의 모든 기법들이 여기에 다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테라스마다 층층이 식재를 하고 물을 주어서 인공적으로 관수를 해서 가꾸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아까 보신 아치 구조와 볼트 구조가 사용됐었죠. 그래서 헤로도투스는 분명히 BC 432년에 여기 와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했죠. 자기가 본 것을. 그리고는 마치 저거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공중에 대롱대롱 매단다는 뜻에서 행인 가든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하면 공중에 걸쳐져 있다, 가공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추정도의 그림을 보면 바로 이제 이런 모습들로 복원해서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엄청난 식물들이 심겨져 있는데, 오늘날 같은 스프링클러가 발달해도 이걸 가꾸기 힘들 텐데, 옛날에는 그 수천 년 전에 이걸 도대체 식물을 어떻게 갖고 왔을까?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행인가든의 모습이고요.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수차를 이 나사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 손잡이 있는 데를 노예를 시켜서 뺑뺑 돌리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이 이 바빌론 강가고 거기서 이제 물을 퍼올려 가지고 일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양동이에다 물을 길어서 계단으로 옮긴 게 아니라 이렇게 수차를 돌려서 바빌론 강물을 갖다가 1단으로 올리고 다시 1단에서 2단으로 올리고 2단에서 3단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꼭대기까지 물을 운반했을 거리라고 추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문제는 방수 문제입니다. 이 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가 다 유전지대잖아요. 그래서 원시적인 형태인 석유에서 나온 역청을 가지고 방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바라보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런 그 행인 가든의 모습을 이웃나라 일본에 가서 봤습니다. 일본의 그 후쿠오카에 가시면 아크로스 후쿠오카라고 불리는 테라스 건물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 이제 13층으로 지어졌는데 건물의 한쪽 면을 남쪽이죠. 남향 쪽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게 1995년이니까 거의 한 30년 됐죠. 그 30년 전에 한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만들고 무려 3만 5천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꾼 겁니다. 이 건물이 이제 오피스 빌딩이니까 점심시간에 가면 이 건물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회사원들이 점심 먹고 난 뒤에 이 빌딩 사이에 산책로를 따라서 이 숲속을 거니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앞에 보신 바로 이 행인 가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후쿠오카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이 건물 한번 둘러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조경 관련 유적을 두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렵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수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실 사냥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파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공원이 파크인데 원래는 파크라고 하는 뜻이 대규모 수렵원, 사냥터를 뜻하는 용어였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 정도 규모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왕족이나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가진 사냥터가 자연스럽게 대규모 정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그것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업혁명 이후에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앞에 퍼블릭이란 말이 붙죠. 퍼블릭 파크이 되면서 퍼블릭 파크이 공공의 정원, 공원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튼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는 사람이 손질을 가하지 않는 원시 그대로의 천연의 숲을 키추라고 불렀고, 여기에다가 일부 사람들이 인공적인 손길을 가해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정자를 두거나 아니면 시원한 물을 얻기 위해서 연못을 두거나 이런 식의 다소간의 인공적 손질을 가한 흔적이 있는 경우를 키루다 불렀다 하는 거 하나 또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가메시 스사시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길가메시 부조상입니다. 애기처럼, 사자를 애기처럼 한 손에 안고 있고 오른손에는 채찍을 든 그런 모습인데요. 이 길가메시는 몸뚱이의 3분의 2가 신이고 몸뚱이의 3분의 1은 인간인 전설적인 영웅,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벤져스라고 할까요? 이런 그 영웅의 활약상이 담긴 내용이 길가메시 스사시인데, 그 중에서 이 길가메시는 삼나무 숲을 지배하고 있던 괴물인 훔바바를 퇴치했다는 기록도 여기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아주 탐스러운 과일이 주릉주릉 달려있는, 그리고 땅은 보석으로 깔려있는 파라다이스인 정원을 나중에 당도하게 된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마 원시숲 그 자체는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묘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것을 순치시켜 자기 자신의 파라다이스를 만든 그런 경우를 정원이라 불렀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그 수천 년 전의 기록에 남겨져 있다는 것도 막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